네, 블랙홀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인류의 지성사 중에서 가장 먼저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낸 존 미첼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명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능력들 중에, 다양한 능력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상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상상력이 없다면 아마 과학은 지금 이 형태로 발전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상상력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1700년대, 1780년대에 존 미첼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존 미첼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였죠. 영국의 그 유명한 지질학자이기도 했고, 또 그 천문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784년에 검은 별에 관련된 논문을 제출합니다. 이 논문이 바로 이 블랙홀을 가장 먼저 우리 인류에게 소개한 논문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한 10몇 년 지나서 그 프랑스에, 영국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에서 라플라스가 이 존 미첼이 했던 개념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논문을 내서 이제 블랙홀 이야기를 했지만, 존 미첼의 연구가 이제 1970년대 이제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1783년에 영국의 왕립 학회에서 이제 발표하고 84년에 이제 논문이 나간 것이 1970년대에 이 과학사가들에 의해서, 역사가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면서 존 미첼의 업적이 이제 새롭게 이제 조명되게 된 것이죠. 이 존 미첼은 친했던 친구 중에 헨리 캐벤디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캐벤디시에 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캐벤디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자였죠. 존 미첼은 캐벤디시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내가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어떤 검은 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 나를 대신해서 런던에서 열리는 1783년 12월 달에 열렸던 왕립 학회에 가서 나 대신 발표 좀 해줘라. 너 내 친구니까 발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헨리 캐벤디시는 존 미첼의 편지를 받아들고 동봉된 논문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존 미첼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우주에는 빛을 내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검은 별, dark star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dark star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 미첼이 예측했던 것입니다. 헨리 캐벤디시는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이 빛을 내지 않는 별들이 이제 우주 공간에 많다라고 하는 이 논문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마도 이 우주에 빛을 내지 않는 별들이 많다라고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이는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헨리 캐벤디시의 명성이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헨리 캐벤디시가 이 논문을 보면서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라고 반응했을지도 모르죠. 믿거나 말거나 자세한 이야기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벤디시가 이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다크한, 빛을 내지 않는 이런 검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는 정말로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설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83년 12월 그 런던 왕립학회에 가서 캐벤디시가 존 미첼을 대신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별, 이 검은 별이 우주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존 미첼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상상력에서부터 검은 별이 태어났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야구공 실험을 했었죠. 똑같습니다. 존 미첼은 태양보다 훨씬 더 중력이 강한 별이 있을 거라고 한번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태양보다 중력이 엄청나게 큰 그런 별들이 있다면
그 별의 표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야구공을 던지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야구공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별의 중력이 워낙 강해서 빛조차도 별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별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중력이 매우 강한 별은 별의 표면에서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보면 그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그 탈출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별의 중력을 이기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계산을 존 미첼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존 미첼은 빛이 탈출할 수 없는 이런 별들을 빛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면 보이지 않겠죠.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검은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헨리 캐빈디시는 존 미첼을 대신해서 이것을 발표했을 때 아마 그 과학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과학자들은 야, 이런 별이 존재한다고? 이런 별이 존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런 검은 별이 존재하는지 단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주를 관측해서 이런 별들이 존재한다라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혹은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렇게 예측된 현상이 우주 공간에서 발견되는지 관측이 되는지 실제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관측 혹은 실험이 함께 이 과학이라고 하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존 미첼은 이 우주 공간에 빛을 내지 않는 검은 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별들을 실제로 찾으려면 검은 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밤하늘에 별들이 아니라 빛을 내지 않는 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별들의 존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존 미첼이 생각했던 것은 이 검은 별들,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이런 별들의 경우에 만약에 이 별 주변에 다른 별들, 다른 행성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검은 별 주변을 이 검은 별의 중력 때문에 회전 운동하는, 빠르게 운동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 주변을 빠르게 운동하는 다른 별들을 가지고 이 중심에 아주 질량이 큰 중력을 아주 강하게 내고 있는 검은 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관측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700년대 말에는 이렇게 검은 별을 직접 확인하고 이 블랙홀 근처에 다른 별들이 빠르게 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큼 이 관측 기술이,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검은 별 주변을 연구해서 검은 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입증하려고 했던 이제 노력들도 이제 문서를 찾을 수는 없고, 실제로 존 미첼이 그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 검은 별의 존재를 이런 역학적으로 다른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입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존 미첼이 생각했던 이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검은 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은 20세기 말에 우리가 실제로 블랙홀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에서 우주의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거대 지향 블랙홀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확인한 방법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검은 블랙홀 주변을 20년에 한 번 대략 한 바퀴씩 도는 아주 빠르게 운동하는 별들을 통해서 질량이 얼마인지를 찾아내고 이것은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1700년대 약
좀 200여 년 전에 존 미첼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름은 검은 별이었지만 인류의 지성사에 처음으로 소개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존 미첼의 이 검은 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중력 이론이죠. 중력 이론은 1700년대 아이작 뉴턴, 영국의 훌륭한 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을 통해서 이미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들에게는 중력 법칙은 뭐 그냥 상식의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빛의 입자론이 이 검은 별을 탄생시킨 중요한 배경이었죠. 빛은 하나하나의 어떤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에서는 빛이 나오죠. 빛의 작은 알갱이들이 나와서 제 몸에 반사되어서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 알갱이들 때문에 여러분은 색깔과 모양 같은 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빛의 입자론 때문에 마치 지구에서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검은 별, 아주 중력이 큰 별이 있다면 그 별의 표면에서는 빛의 알갱이들도 다시 별 표면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상상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배경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 측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빛의 속도가 무한히 빠르다면 무한히 빠른 것은 뭐 느려지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는 빛의 경우에는 그 빛의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 사고 실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빛의 속도가 얼마죠?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진공에서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것이죠. 대략 달까지의 거리가 한 30만 킬로미터 좀 넘는데요. 빛의 속도로 가면 달까지 한 1초면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자, 이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빛의 속도를 측정했다고 알려진 이제 유명한 일화가 바로 그 갈릴레오의 실험입니다. 갈릴레오는 자기 조수를 시켜서 빛의 속도를 함께 측정하자고 해보려고 했었죠. 자, 조수, 저 앞동산에 올라가세요. 9시가 되면 등불을 켜주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쪽 동산에서 당신이 켜는 등불을 보고 시간을 재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뒷동산에 이제 조수가 올라가서 이제 등불을 9시에 딱 켜면 갈릴레오가 이쪽에서 딱 보고서 등불이 딱 켜졌을 때 빛이 와야지 갈릴레오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그때 시간을 딱 재면 뒷동산에서 앞동산까지 빛이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이제 시간을 거리로 나누면 빛의 속도가 나오겠죠. 이것이 실험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조수가 이제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9시가 딱 되기를 기다렸다가 9시가 되니까 등불을 딱 켰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켜보고 있다가 등불이 딱 켜진 것을 보고 시간을 쟀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9시였습니다. 똑같이 9시죠. 빛이 워낙 빠르게 오기 때문에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앞동산, 뒷동산 해봐야 여러분이 뭐 서울, 부산 이렇게 해봐야 빛의 속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빛의 속도는 빨랐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갈릴레오는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실패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레머라고 하는 레메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레머는 지구에 있는 어떤 앞동산, 뒷동산, 한라산, 백두산 이 정도가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지구 밖 아주 멀리 있는 목성까지의 거리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 레머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이 천문학의 역사를 보면 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일들을 측정해서 그 난관을 극복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레머도 바로 목성을 이용해서, 목성과 목성 주변을 도는 달, 이오라고 하는 달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쟀던 것이죠.
자, 레머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 목성에 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오라고 하는 달이 목성 주변을 돌다가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보면 이 이오가 목성 뒤로 숨게 됩니다. 그 월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목성 앞으로 나오게 되죠. 월식이 끝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또 이 행성들의 어떤 목성의 그 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관측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오가 목성 뒤로 들어갈지 언제 월식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 목성 뒤로 이오가 숨는 월식 현상을 예측한 것과 실제로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이 이오가 목성 뒤로 사라지는 것을 관측한 값을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오가 목성 뒤로 숨는 그 월식 현상이 예측한 것보다 몇 분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이오가 목성 뒤로 숨는 이 현상이 예측한 것보다 몇 분 늦게 일어나는 것을 관측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목성하고 지구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가 조금 멀어졌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 빛이 먼저 도착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빛이 더 천천히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자, 태양계 운동을 보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목성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많이 움직일 때 목성은 뭐 거의 정지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따라 반지름의 2분의 1승으로 이 공전 속도는 이제 느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케플러 법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르셔도 좋은데 어쨌거나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동안 목성은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목성하고 가까운 쪽에 있을 때는 지구 목성 거리가 짧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지구가 공전해서 태양보다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지구와 목성 간의 거리는 훨씬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목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다 멀어졌다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목성의 위성 이오가 월식을 일으키는 현상이 예측보다 조금 빠르게 일어나고 조금 늦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측보다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가 얼마나 늦게 일어났는가를 그 시간 차이를 재면 목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짧아졌는지를 측정한 것과 비교해서 목성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레머가 처음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하게 된 것이죠. 자, 얼마였을까요? 레머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초속 20만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2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물리학에서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조금 작지만 상당히 근사하게 이 레머가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측정해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유한한 빛의 속도라면 빛이 느려져서 멈출 수도 있지 않냐. 빛이 멈춰버리면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그런 검은 별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존 미첼의 이 검은 별, 1700년대 후반에 이 검은 별이 태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중력이론, 빛의 입자이론, 세 번째는 빛의 유한한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미첼의 검은 별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빛이 입자였다고 생각했던 입자론이 우세하다가 빛은 입자가 아닌가 봐. 빛은 입자가 아니라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이야. 우리가 돌을 던지면 연못 위에서 물결파가 움직이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소리를 내면 이 음파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도 알갱이들이 아니라 파동이야 라고 빛의 파동 이론이 우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동 실험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빛이 입자가 아니고 빛은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입자라고 하는 입자론에 기대어서
이 검은 별의 존재를 상상했던 존 미첼의 업적은, 이 검은 별은 과학자들의 머리에서 점점 사라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존 미첼의 검은 별은 1900년대 초에 상대성 이론이 새롭게 나오고 현대 물리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블랙홀에 대한 그 현대적인 개념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역사의 저편에서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1900년대 초에 어떻게 이 존 미첼의 검은 별이 부활하게 되었는지 현대 물리학에서 다루는 이 블랙홀의 개념을 슈바르츠실드의 연구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